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딸 춘심이는 홍기가 차 혼례를 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녀의 신랑은 대릴사위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씨,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우리 애기 도련님 울음소리가 아주 힘차더라고요. 아주 장군감입니다. 장군감. 그래, 고맙구나. 상근이 너도 별일 없지? 그럼요, 아씨. 예전에 아씨 모시고 다닐 때가 참 좋았는데 요즘은 별로 재미가 없구만요. 그래, 나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립구나. 그래, 상근아, 일 열심히 하거라. 너도 이제 장가 가야지. 예, 아씨. 그렇게 아씨가 지나가고 우리 아씨는 시집 가고 애까지 낳았는데 더 예뻐지네. 예뻐져. 분 냄새도 아주 기가 막히고. 그러게. 그런데 너는 아씨랑 친해서 좋겠다. 나는 아씨 보면 떨려서 말 한마디 못 거는데. 어이구, 그건 칠고 네가 띨띨해서 그래. 아가씨가 머리 나쁜 사람 싫어하잖아. 그나저나 나는 꽃님이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나 찾으면 잘 둘러대라. 알겠지? 저 자식은 어떻게 여자가 끊기지 않지? 아씨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부럽다 짜식. 언놈은 배 터져 죽고 누군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며칠 후 안녕 꽃님아. 안녕, 칠구야. 근데 어디 가니? 아씨 심부름 좀. 그래, 아씨는 뭐 하시는데? 아씨는 애기 우유 주고 계시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남아있지 않아? 아니, 어젯밤에 뒷간 가다가 문틈으로 봤는데 상근이가 아씨 우유 다 먹어버렸을 텐데. 이상하다. 몽땅 먹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구나. 아니, 뭐라고? 상근이 이놈이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네. 칠구야, 너 밤에 시간 있니? 시간 많어. 근데 그건 왜? 그래, 그럼 오늘 밤에 물레방아로 와. 내가 우유 배 터지게 먹여줄게. 그렇게 그날 밤 칠구가 우유를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옛날 어느 절에 인색하기로 소문난 주지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세격도 심해 아랫마을 김과부와 눈이 맞아 좋게 지내게 되었다. 스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요? 내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그리 말하면 섭섭하오. 그리고는 김과부가 해오는 엿이나 떡을 다락에 감추어 놓고 다른 중들 몰래 혼자만 먹곤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젊은 사미승 하나가 배리 꼴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스님이 또 김과부네 집으로 내려간 틈을 타 떡을 모조리 꺼내서 다른 중들과 함께 먹어버렸다. 그런데 먹을 땐 좋았지만 먹고 나자 마음이 꺼림칙했다. 대사님께서 오셔서 꼬지람이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이때 사미승이 큰 소리로 말했다. 꺼내 먹자고 한 건 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 핑계만 대시오. 하고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장담했다. 그날 저녁 무렵이 다 되어서야 절에 돌아온 주지 스님은 배가 출출한지라 다락에 감추어 둔 떡을 꺼내 먹으려고 다락문을 열었다. 그런데 엿과 떡은 간데없고 빈 그릇만 덜렁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에 화가 난 주지 스님이 중들을 불러들여 추궁하니 하나같이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사미승이 모두 꺼내 먹었습니다. 그러자 곧 사미승을 불러 법당 부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심산으로 물었다. 다락에서 떡을 꺼내 먹은 놈이 누구냐? 사미승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지가 다시 한번 몰아붙였다. 다락에서 떡을 꺼내 먹은 놈이 누구냐니까? 안 들리냐? 안 들립니다. 뭐? 안 들린다고? 이런 뻔뻔스러운 놈이로구나. 정말입니다.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놈!
정 그렇다면 어디 자리를 바꾸어 보자. 안 들리나? 자, 이쪽으로 와서 내가 한번 말해 보거라. 이윽고 자리를 바꾼 사미승은 주지 스님을 향해 말했다. 대낮부터 아랫마을 김과부랑 자고 온 놈은 누구냐? 주지가 대답할 리가 없었다. 아랫마을 김과부랑 자고 온 놈이 누구냐니까. 그러자 주지 스님이 얼굴을 붉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과연 이쪽으로 오니까 전혀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중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형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내 그런 소원이라면 10번도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일을 하던 어리석은 이모 조관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이모 조관은 색을 어찌나 밝히는지 여종 중에서도 반반하게 생긴 여종은 그냥 두지 않았다. 그러던 하루는 벌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종 하나를 이끌고 마당 정원에 파묻혀 그 짓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이고, 요 이쁜 것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나으리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하인들이 마당 정원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는 그 광경을 잘못 보고는 집으로 침입하려는 도둑으로 오해해 소리쳤다. 야, 이 도둑놈아. 저기 도둑놈이 들었다. 저놈을 어서 잡아라. 하고는 저마다 손에 몽둥이를 들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뜻밖의 사태에 처지가 난감해진 이조관은 끼고 있던 여종을 얼른 나무 뒤로 숨겨놓고 자기는 하인들 앞으로 뛰어나와 시치미를 뚝 뗐다. 왜 이리 시끄러우냐? 아이고 나으리, 다름이 아니오라. 방금 도둑놈이 들어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요. 뭐라고? 도둑이 들었다니 그게 사실이냐? 도둑놈 소리에 나무 뒤에 숨어있던 여종이 놀라 튀어나왔다. 나으리 도둑놈이 들어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면서 이렇게 둘러댔다. 나으리, 사실 도둑놈이 방금 전에 이 탐을 넘어서 도망쳤습니다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이조관은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 도둑놈이 만약 나한테 걸렸으면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용케 알고 도망갔구나. 하니 하인들이 웃으며 말하길 나으리,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 그 도둑놈이 쬐깐한 가죽 몽둥이를 달고 있었거든요.
옛날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들이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비가 멍하니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마침 스님 두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스님들에게 물었다. 스님들, 혹시 글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저와 같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지요. 하자 스님이 소승들은 배운 것이 없어 능하게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구절을 읊어볼 테니 스님들이 그 다음 구를 지어보시지요. 선비가 먼저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바라보며 저편 시냇가에 홍합과 조개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으니 하고 시를 읊고는 스님에게 다음 시구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선비님의 시는 고기 종류인 까닭에 저희는 산에 사는 산승이오니 고기 종류로는 답을 못하고 채소 반찬으로 대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비가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한 스님이 시를 읊는데 여인들을 구경하던 말 위에 선비 바지 속에서 송이버섯이 벌떡 일어서 꿈틀거리는도다. 하고 대답하니 이는 선비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허벅지를 바라보며 음심을 품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이어서 대꾸를 하였다. 그런데 말 옆에 있는 송이버섯들은 아무리 벌떡 일어서도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한스럽구나. 라고 하며 속세를 떠난 스님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약간 모자란 칠삼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모시는 어르신과 함께 한양길로 올랐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거참, 하도 집에 안 오니까 내 집도 까먹게 생겼네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이쁜 마누라를 오늘 밤새도록 아주 홍군형을 내줘야겠어. 그렇게 칠삼이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임자, 나왔구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소? 서너 달 걸린다더니. 일이 일찍 끝나서 그나저나 보고 싶었어. 우리 신혼인데 임자 혼자 매일 밤 얼마나 외로웠어? 난 괜찮소. 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안 괜찮소?
오늘 아주 그냥 입에서 장군님 소리 나오게 해주겠소? 어머머, 씻고 오시오. 땀 냄새. 2달간 한 번도 안 씻었소? 아차차, 잠시 기다리시오. 그렇게 대충 씻고 온 칠삼이가 2달간 대감마님 혼자 기생집에서 놀고 나는 밖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시오? 뭐라고요? 아니, 말이 헛나왔네. 어서 이리 오시게. 그렇게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이렇게 양기가 넘치는데 어떻게 참았소? 임자, 자네 생각하면서 참았지. 아직 9번 더 남았소. 기대하시구려. 으이구, 이 짐승. 그때 이웃집 양반이 문을 두드리며 아, 이보시오. 옆집에서 왔는데 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소. 이에 칠삼이가 나가 말하길 아, 미안하오. 내 오랜만에 마누라를 봐서 흥분했소. 이 마을이 조용하다길래 이사 왔더니 밤이면 밤마다 허구한 날 절구질 소리에 여인네는 울어대지. 아, 미안하오. 앞으로 조심하겠소. 네, 들어보니 이 집 소리가 제일 커. 한 달 동안 매일 밤 쉬지 않고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니, 뭐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요? 아무튼 한 달 동안 울었다니 다행이구려. 하마터면 내 이쁜 마누라를 의심할 뻔했소. 아니, 그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2달 비웠으니 아마 다른 여자가 와서 한 달간 울고 갔을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2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 둥지를 들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과부가 대릴사위를 얻게 되어 하나뿐인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옆방에 신방을 만들어 순진한 외동딸과 사위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순진한 딸은 첫날 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다. 그 일을 치르기 위해 사위가 겉옷을 벗자 이를 본 딸이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와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남편의 가슴에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 남편이 될 사람이 아니냐? 너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돌아가거라. 딸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그때 마침 신랑은 바지를 벗고 있었다. 딸이 그걸 보고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곧장 달려가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의 2다리 사이에도 머리카락 투성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에휴, 얘야, 이제 너는 그의 아내가 되었단다. 그러니 어서 신방으로 가서 남편과 함께 하거라. 딸이 다시 가서 방문을 열자 이번엔 남편의 물건이 매우 커져 있었다. 딸은 놀라서 기겁을 하고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도망쳐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이번엔 또 뭐냐? 참다 못한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어머니, 그 남자는 두 다리 말고 큼지막한 가운데 다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치며 말했다. 얘야,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너는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해결하마.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